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패권 확립 과정에 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패권을 확립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 패권의 확립이 완료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2차 대전의 마지막 과정인 1945년 봄부터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2월 13일에 드레스덴 공습이라든가 3월 달에 그 미국과 나치 독일 간의 단독 강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미소 간의 어긋남이 드러났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은 고조됩니다.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고비였는데요. 하나는 1945년 4월 12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상 2차 대전 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무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후 세계 경영을 4개의 경찰, four policemen,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함께 협력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물론 미국이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때가 4번째 대통령이 되고 82일, 그러니까 석 달이 안 됐을 때예요.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았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에서 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이 유고가 생겼을 때나 중요하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통령이 된 다음에도 대통령을 만난 게 2번밖에 없고,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알았어요. 또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엑시슨을 비롯한 관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트루만 대통령은 굉장히 소련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게든 소련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던 반면에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처음부터 보였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45년 7월 달 포츠담 회담 직전에 미국이 원자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절대 반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이제 못할 게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소련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른바 만능의 환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후 세계 질서를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사실 그거는 환상이었죠. 실제로 미국이 이 자유세계, 그러니까 소련과 동구권을 뺀, 나중에는 이제 중국도 포함이 되지만 공산권을 뺀 자유세계에 대한 패권 확립을 완성한 것은 한국전쟁 때였어요. 그러니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47년 3월 달에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시작됐고, 47년 7월 달에는 국가안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보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NSC, 국가안보회의가 신설되고, CIA, 중앙정보국과, 그 다음에 육군과 해군, 그리고 새로 공군을 창설해서 그것을 국방부 아래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안보국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확립한 건 아닙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군사화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증강되면서 미국의 패권이 완성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군사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수요, 군사 수요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된 반면에, 2차 대전을 계기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되죠. 여기서는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근데 미국의 전쟁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경제는 군사화됐고, 미국 외의 세계는 사회주의,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고, 결국 그것을 말하자면 진압해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권 하에 두려면 군사력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강이 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미국의 패권이 확립됐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요지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도에 미국이 남한에서 아주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앞으로 남한이 지향해야 할 체제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70%가 사회주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14%, 공산주의는 7%. 그러니까 대다수 이 피식민지 국가, 해방된 제3세계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사회주의를 억압하려면 결국은 군사력밖에 없다. 근데 그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한국전쟁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안보 국가가 됐다. 내셔널 시큐리티 스테이트가 됐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역할이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안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안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이게 안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말하는 안보는 미국의 대자본, 대기업이 최대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의 대외 팽창이 안보의 핵심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이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거죠. 그 대기업의 해외 팽창을 위해서는 결국은 군사력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또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대전의 경험이죠. 2차 대전이 뭡니까? 나치 독일은 유럽 대륙을 무력으로 석권하려 했고, 일본은 무력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동아시아를 자기의 독점적 경제권으로 막으려고 했죠. 미국은 전 세계를 자신의 경제적 지배권 하에 두려고 했죠. 2차 대전을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아니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가 힘들구나라고 아마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가 군사화됐다라는 말인데요. 우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부터 대팽창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뭐 작지만 화려한 전쟁, 그래서 뭐 며칠 가지도 않았어요. 일찍 끝났죠. 물론 이제 필리핀 정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1차 대전에서도 사실은 미국은 군수 물자와 전쟁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전쟁에 기여했지, 실제 전투에 참여한 거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19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밖에 안 돼요. 반면에 2차 대전은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1600만 명이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병력만 해도 1930년대 중반에는 14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때는 1600만 명, 그러니까 10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4년 가까이 전쟁을 했으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정치와 경제, 그 사회 부문이 군사화됐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한 지표가 어떤 거냐면, 연방정부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역할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국가 안보라는 것은 대기업의 해외 팽창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1939년에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은 8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안보 관련은 8만 명, 10%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1945년에 연방정부 공무원은 4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안보 관련 공무원이 300만 명이 됩니다. 전체의 75%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의 관료 숫자는 5배로 늘어난 반면에 안보 관련 공무원은 8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37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달라진 것이죠. 미국 경제의 대팽창을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군대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으로도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 중반에 미국의 군대가 약 14만 명에 불과했는데, 전쟁이 끝날 쯤에는 1600만 명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방 예산이죠. 2차 대전이 일어난 1930년도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30억 달러였는데, 참전 직후인 42년도에는 200억 달러로 7배가량 늘어났고, 1945년에는 450억 달러로 15배가 늘어납니다. GNP 대비로 보면은 1939년도에 GNP의 1.5%를 국방비에 썼는데, 45년도에는
40%였습니다. 20배가 넘죠. 30배나 거의 30배 가까이 되죠. 물론 이런 그 엄청난 군사 수요 덕택에 이제 군사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군사 수요 덕택에 미국의 GNP는 2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군사 수요가 대공황 탈출에 결정적 한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전쟁 수요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 생산되는 물자들이 인간 생활의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인간과 시설을 파괴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사 수요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가 지탱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2년부터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군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군사 수요를 대체해서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에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을 통해서 굉장히 군대가 비대해졌다라는 것이고 군부가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군부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부는 단지 전투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 기구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국 군대가 2차 대전 동안에 1,600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미국 국무부는 다 해봐야 6,000명. 그중에서 정치 담당은 400명이 안 됐어요. 비교가 안 되죠.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군부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드디어 연합군이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서 열린 국제회담이 1943년대 3개가 있었는데 1월 달에 카사블랑카 회담, 그리고 12월 달에 카이로와 테헤란 회담이었는데 이 회담에 그 당시 국무장관은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가 참가했다고 그래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군부 지도자들은 다른 어떤 민간 관리보다도 훨씬 자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고 군부에 크게 의존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합참의 건의를 거부한 게 2~3차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군부를 믿은 거죠. 군부는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의 대외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고방식의 개념적 틀을 제공했다. 기업계를 대표하는 외교협회, 즉 CFR이 1940년 1월부터 시작된 전쟁과 평화 연구로 2차 대전 전쟁 목표의 큰 원칙을 제시했다면 1941년 12월 참전 이후 군부는 실제 전쟁 수행을 통해 미국 안보 전략의 구체적 입안과 집행을 단행한 셈입니다. 월터 빌리스라는 미국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국무부는 너무도 철저하게 소외된 반면 군부는 너무도 확고하게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무부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반면에 군대는 뭡니까? 그냥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를 파괴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통해서 군부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증대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945년 8월 달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미 그때부터 미 군부는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을 준비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군부는 전쟁 이후에도 육군 450만, 해군 60만, 공군 40만, 그래서 550만 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이 끝났잖아요. 평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나 이 병사들은 평시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동원 해제를 해서 냉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47년 초에는 미군 병력이 1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게 한국 전쟁을 계기로 다시 늘어납니다. 약 250만 내지 300만으로 늘었다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군부가 550만 병력을 요구했다는 것은 미국 내부의 어떤 세력보다도 먼저 소련과의 냉전을 예견하고 실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증강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상시 주둔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군대가 외국에 지금까지도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부터 상비군은, 상시적으로 있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해악이 된다. 그래서 극력 군대 증강을 피해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이제 군사화로 나아가겠다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군산복합체의 탄생입니다. 이 군산복합체라는 것은 1961년 1월 달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을 물러나면서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쓰고, 이 군대와 산업의 복합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말인데, 이 군산복합체가 결국 해체되진 않았죠. 2차 대전을 계기로 형성된 군산복합체가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 이전까지 미국 사회에서 군과 기업은 그야말로 뭐 견원지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서로 이렇게 경원하던, 서로 싫어했다고 그래요. 물과 기름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군과 기업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확실한 공생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산복합체가 그것이죠. 예를 들면 카네기라든가 헨리 포드 같은 그 기업가의 큰 인물들, 거대 기업가들, 이 사람들은 상업적 평화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역 확대가 인류 구원의 첩경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게 제일 세계 평화에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 기업가들은 군인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 직업이다. 군인은 필요 없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2차 대전 이전에 군인들은 기업가들을 이윤, 즉 돈만 밝히는 유한계급이다. 기업가들은 사회에 대한 또는 공공에 대한 봉사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40년 이후, 그때부터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참전은 안 했지만 그때 루즈벨트 정부가 군수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과 기업이 한 몸처럼 됐다는 겁니다. 왜? 정부의 군수물자 생산 주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죠. 1차 대전 때 GM은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서 새로 생산 설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든 군수물자가 약 3,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GM이 생산한 군수물자가 120억 달러에 이릅니다. 1차 대전에 비교하면 340배, 어마어마하죠. 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GM은 1942년 2월, 그러니까 전쟁이 참전하고 한 2, 3개월 지난 후부터, 그때부터는 상업용 차량은 전혀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군수 물자만 생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애국과 이윤은 하나가 된 겁니다. 연방정부가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R&D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군수물자 생산에 따른 이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이 가격은 어떻게 해주냐면 생산 원가가 얼마다 하면 거기다가 10% 무조건 얹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많이 비싸게 이 원가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군수 산업이라는 전혀 새로운 성장 산업이 태어난 겁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게다가 1차 대전 때는 군수물자 생산이 경쟁 입찰이었는데 2차 대전에는 74%, 그러니까 약 4분의 3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수의 계약을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대기업이 가장 유리합니다. 약 20개 정도 되는 대기업이 중요한 군수물자 생산을 거의 독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전시생산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그 전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각종 연방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약 10,000명이 거의 다가 대기업 출신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 출신들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연방정부기구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금융기관을 살려주면서 미국이 기업 사회주의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업 사회주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업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2차 대전 때부터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기업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영구 전쟁 경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1944년도에 GM, 아까 말한 그 GM의 회장 찰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육군 군수 산업협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군과 기업이, 군부와 대기업이 영구적 협력 관계를 갖자. 장래의 전쟁 동원에 대비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긴밀히 연락을 하자. 그러니까 이 군부는 군수물자 생산 계획을 알아야 전쟁 준비를 하고, 또 기업은 전쟁 계획을 알아야 제대로 된 군수물자 생산을 할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임원 한 명을 예비역 대령으로 임명해서 국방부와 대기업 간의 상시 연락을 맡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군과 기업 사이에 항구적 협력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 그게 영구 전쟁 경제이고, 영구 전쟁 경제가 발동을 하려면 결국 미국은 영구 전쟁 국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영구 전쟁 국가가 확립된 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찰스 윌슨이 한 말이 뭐냐면, 1차 대전 이후에 1930년대에 나이위원회를 거치면서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전쟁 준비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지킨다는 게 사실은 대기업의 이익을 유지하자. 뭐 그런 거죠. 사실 그 1930년대에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 미국 대기업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뭐 흥청망청 생산하더니 완전히 경제를 망쳤구나 했는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은 좋은 것. 왜냐하면 대기업만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실업률이 뭐 엄청나게 내려갔고 임금도 엄청나게 올랐고 해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도 전쟁 덕을 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민주주의의 병기고라는 게 미국 국민들에게 맞아, 이 군수산업이 필요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2차 대전을 통해 미국 경제가 영구 전쟁 경제가 됐고 영구 전쟁 국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국방 예산에 투입됐다고 그래요. 일례로 1960년대 말에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 평화주의적 정치인이었는데,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946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죠. 1946년부터 67년까지 22년 동안 연방정부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나 하는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사력 증강에 쓰인 게 9,040억 달러. 반면 교육이나 보건, 노동, 주택 등 이른바 그 사회복지에서 쓰인 예산은 960억 달러.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9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은 57.3%, 사회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6.1%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군사화된 것도 있고,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 배분에서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한 반면에 외부의 적인 공산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초당적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미국의 군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리차드 바넷이란 그 미국의 지식인이 있어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쯤에 낸 전쟁의 뿌리, Roots of War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 리차드 바넷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의 경험은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군부를 이윤이 생기는 동맹 세력으로 미국적 생활 방식의 영구적 합법적 세력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미국 대기업과 미국 군부가 한 몸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2차 대전을 통해서 군산복합체가 탄생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파워 엘리트, 그러니까 미국을 계속 전쟁 국가로 유지하게 되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 국가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군수경제, 군사경제가 미국 경제의 핵심적 필수 요소가 됐다는 건데,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60년대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C. 라이트 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쿠바 혁명에 대해서도 들어라 양키들아 이런 책도 썼고, 1956년도에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냈어요. 그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부터 미국 민간 기업의 발전은 공공자금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민간 기업들이 혼자 자라서 큰 게 아니라 공공자금으로 민간 기업이 큰 거다. 민간 기업이 큰 거다. 예를 들면 1860, 70년대에 철도 산업이 미국에서는 가장 이윤이 남는 산업이었는데, 그 철도를 놓기 위한 부지를 사실 연방정부가 그냥 거의 무상으로 민간 회사에 불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산업이 커진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 미국 민간 기업의 발전은 공공자금에 의해 뒷받침돼 왔지만, 전쟁은 민간 기업이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왜? 전쟁 수요란 것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민간 기업이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은 미국의 생산 수단에 대한 핵심적 통제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전쟁들이 가져다 준 혜택을 그야말로 보잘것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은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대박 중에 대박이었다. 이 얘기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가나 기업가 또는 기업을 위한 국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안보 관료로 진출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뭐 헨리 스미슨이라든가 뭐 존 맥클로이, 뭐 로버트 로벳, 뭐 디엔 애치슨 이런 사람들인데, C. 라이트 밀즈는 파워 엘리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전쟁과 안보, 월가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금리와 같은 진짜 중요한 결정, 국가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의회도 국민도 아니다. 군부와 대기업, 안보 관료들로 구성된 파워 엘리트들이 내린다. 다시 말해서 군부, 대기업, 안보 관료가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한 셈이죠. 라이트 밀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과 경제, 금리, 그런 중요한 문제 빼놓고 이른바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뭐 사회정책, 뭐 복지정책, 뭐 국방비 이외의 예산, 그런 것뿐이다. 그런 중간 수준의 정책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미국의 경제는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농업경제였고, 그리고 제조업들도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해온 그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1870년대 이후에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거대 주식회사가 나왔고 독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독점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2차 대전 이후가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200~300개의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한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우려 때문에 최소 규모로 유지되어 왔던 군부가 이제는 정부 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많은 부서가 됐다. 이게 중요하다. 돈 가는 데 마음이 가는 거죠. 군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 미국의 사회 경제 정책이 군부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라이트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해요. 2차 대전 이전에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혹 전쟁이 끼어드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평화의 진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게 됐다. 항상 전쟁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계획은 탄알이 완전 장전된 피스톨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항구적인 전쟁 또는 전쟁 준비, 그게 그냥 일상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군사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군사화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결국 미국의 전쟁 목표는, 2차 대전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상당수 많은 그 예전의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되잖아요. 이 식민지 국가들은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를 지향합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의 피해국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미국의 자본주의를 이 나라 국가들에게 강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2차 대전 이후 제3세계 또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나 뭐 일본과 같은 데서의 그런 사회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패권으로 확립했는가, 그 결정적 계기는 한국 전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